네,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오늘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 가동하게 되는데요. 45일 동안,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어떤 점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용지 인쇄를 이제 축소했다라는 그 방침에서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선관위가 이번에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회의록 제출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관위 측에서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들면서 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회의록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어떤 이유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이 왜 50%로 이제 축소하는 방향이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도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 투표용지 부족하게 이제 뭐 인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예비용지가 이미 있었고 사실상 조달만 잘 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 배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선관위 자체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제도 개혁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기관에 의해서 감시받고 어떤 좀 계속해서 좀 검열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시선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투개표 업무 자체를 선관위에 온전히 맡기는 게 맞느냐, 뭐 지자체의 그 부분은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개헌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선관위를 이대로 둘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감시받지 않는 어떤 권력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파헤쳐서 해체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상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가 이번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이철한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체에 대한 증인 신청에 합의했더라고요. 모처럼 좀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죠. 지금 이 선관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관위원 전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국정조사 이거 하나만하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누가 처음부터 결정을 했고 누가 방치했고 왜 이런 유사한 사태가 계속 반복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거 없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여야인데 이번만큼은 드물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됐다면은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그 아주 정확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선관위원장 그리고 또 지역 선관위의 일부 뭐 임원급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그냥 근무 태만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니 얼마나 나태했길래 투표용지를 저거밖에 인쇄 안 했냐? 얼마나 나태했길래 저렇게 개표 이후에 사람들이 투표할 정도로 이 시스템이 무너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무자급에 대한 아주 명백한 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통해서 많은 우리가 몰랐던 많은 부실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보기에 충분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개헌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충분히 원포인트 개헌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인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원에 의해서도 지금 선관위가 감사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관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그저 선관위의 자정 노력을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 다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45일간 국정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필요할 시에는 2차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특검이라든지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방법에 대해서 뭐 하나를 닫아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같고요. 국정조사를 성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뭐 여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원포인트 개헌까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열려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조특위위원장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개헌은 장기 과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뭐 헌법 조문 몇 줄 고친다고 해서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어떤 실상을 밝힌다는 것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부분은 저는 이 사태의 어떤 약간 포인트를 조금 잘못 짚은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법률 개정 같은 경우는 즉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국회 입법부의 주도로 지금 이 실상 파악부터 또 책임자 문책부터 제도 개선까지 굉장히 A부터 Z가 조금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지금 어떤 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전에 개헌 논의로 흘러가면요. 또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철학 논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참정권 침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견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한 만큼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개헌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하고 당장 선관위 자체에 내부 조사부터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헌은 저는 예. 근데 조금만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게 개헌 논의는 사실 그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동안 선관위가 이렇게 사실상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에 가까운 이런 태만한 행태를 보였던 것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관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 모두 독립된 기관으로서 명시를 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률 개정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이 헌법에 독립된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감시와 감독을 한다라는 걸 만든다면 이것이 사실상 위헌 소지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 위헌 소지를 지니게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규제나 제재를 법률의 틀 안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혹은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띈다라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개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국민 여론이 참 중요한 만큼 폭넓은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3 지방선거 치러진 지 20일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뭐 전국 곳곳에서 소청이 여러 곳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충북선관위가 충주시장 재검표 소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가 124표 차 새벽에 대역전극이 펼쳐지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인데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낙선한 우리 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재검표 소청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당시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후보 간 득표 아마 이제 맹 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후보 간 어떤 득표 차보다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재검표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 파장이 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재밌는 것이요. 이제 무효표가 한 2,000표 넘게 나왔고 예. 후보 간 격차가 150표도 안 됩니다. 124표. 예, 124표니까 실질적으로 무효표가 한 20배 가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 민주당 맹정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재검표를 할 어떤 동인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재검표를 하게 되면 저 후보 측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이 소요됨에 불구하고 저렇게 재검표 요청을 한 것은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의문스러운 어떤 그 동별 득표 이런 실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맹정석 후보는 이 선관위의 어떤 이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부실 사태의 어떤 모멘텀을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실제 저 재검표 요청을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모양새는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또 패배한 후보 입장에서 저렇게 그 재검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저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후보들 여당 후보들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재검표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고와 또 재검표 파장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지금 상황은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라던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부에서의 어떤 충격과 대통령께서도 사실 아쉬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셨던 만큼 예. 사실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지율의 이런 추이 자체, 특히 취임 후에 40%대가 처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집권 2년 차의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평가가 좀 떨어지는 이 모양새는 예. 아무리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도 사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선관위 사태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선관위와 관련된 시위라던가 이런 부분도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떤 정부의 책임론까지 선관위 사태가 좀 연동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지층의 분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중도 무당층의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당내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만큼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빠르게 여당으로서 정리를 해 나가야겠죠. 그 전통 지지층인 50대에서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사실상 성찰과 반성을 이제 한 목소리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예.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들어간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계파처럼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아젠다에 따라서도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전통 지지층에서 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부가 분화되면서 생겨난 어떤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당내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0.1%, 국민의힘이 42.3%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율을 놓고 김민석 총리는 여당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잘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쇄신하라는 명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당대표를 겨냥해서 말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셨고 예. 그 원내대표 선거 하실 때부터 당내 통합, 화합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에 어떤 반하는 어떤 당내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견제를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김민석 총리죠. 예. 총리는 이제 곧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본인과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와 경쟁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재밌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내부에 아주 저는 강하게 개입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와의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과하게 개입해서 김민석 총리를 몰아주는 건 아니냐 이런 어떤 모습 자체가 지금 여당 내 어떤 당정 갈등의 핵심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지율 하락에 굉장히 저는 큰 어떤 원인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지금 이번 정부의 어떤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뭐 단순하게 당정 갈등만으로 이렇게 5주 연속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좀 다소 과분한 좀
좀 과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무리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현재 이 국정 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뭐 조만간 연임 도전을 위해서 사퇴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티끌마저도 없애야 한다. 자,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과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검찰 개혁의 골자는 검찰에 비대하게 주어진 어떤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시켜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수사 기소의 큰 틀에서의 분리라든지.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조직조차도 이제 저희가 검찰 조직을 사실상 없애고 이제 중수청이라든지 공소청이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부 지지층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게 결국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조직으로서의 어떤 생명을 연장해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희가 분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개입을 하고 기소까지 또 이어지게 하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어떤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없애게 됐을 때 어떤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사라진다. 혹은 수사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을 보완하거나 증거를 보충해 오라던가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의 시각차가 저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의 뿌리라든지 정신이라든지 검찰 개혁이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이 정부와는 살짝 다르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폭넓게 좀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대통령의 뜻은 알지만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정해진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당권 경쟁 때문에 강경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예. 뭐 총리하시기 전에도 내셨던 입장을 보면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입장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변화된 입장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를 하실 때에도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검찰개혁 관련한 과제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내셨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저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이 의제 자체가 전당대회 때 오히려 뭐 갈등의 골이 되거나 핵심 쟁점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번 엿새째인데요. 이번 생활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18일부터 예.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은 일주일째 입원하는 것인데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목요일에 있을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아마도 참석하실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식하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던 어떤 이 건강의 악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굉장히 그 선관위 사태 때문에 현장 행보를 계속 하셨습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도 4시간에서 6시간 가까이 매일 그 낮에도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햇빛을 굉장히 많이 맞으시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총체적으로 누적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그간 의사나 또는 병원에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적신호다 이런 그 자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일부에서 이제 이번에 이 건강 이슈를 가지고 마치 어떤 그 당내 어떤 혼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하려는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로 그런 얘기를 저희 당 내에서 꺼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조롱에 가까운 악의적인 어떤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장동혁 대표가 18일에 입원한 이후에도 본인은 당무에 계속 복귀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만류를 하셨다고 하고
주요 당직자분들도 사실 병원안을 가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병원 측에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무리다, 피하는 것으로 얘기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요일쯤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직접 입장 표명을 통해서 예. 그간의 사태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치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뭐 단시간 내에 해결은 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 가겠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나오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 언론 조갑재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귀염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이다, 뭐 전략 자산이다, 예. 귀염둥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신 게 결국 얘기하는 방향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도와준다라는 그 역할의 방향 자체는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서 어떤 적수가 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계속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장동혁 대표가 그 당대표로 당선되면서부터 그 뒤에 어떤 쭉 걸어온 노선을 보면 일단 처음에 당선이 될 때에도 극우 혹은 강성 유튜버들과 뭔가 이제 좀 결탁을 해서 그 지지를 받아서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어떤 쇄신과 변화를 보수가 해야 된다. 내란 이후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중심을 잡고 개혁과 쇄신을 하기보다는 오로지 강성 지지층에만 갇혀서 사실은 국민의 민심과 좀 괴리되는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면회 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 원로라고 불리시는 분께서 이렇게까지 맹폭 직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이젠 정말 수명을 다했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사실상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지금 입원하신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떤 사태로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답답한 모양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행보에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1호 법안으로 낸 것에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동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회동하기도 했다는데 앞으로의 활동, 확장성 어디까지 좀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선출할 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은 뭐 친한 사람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야 할 거 없이 또는 그 당적할 거 없이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있으면 뭐 서로 협의해서 법안도 발의하고 또 그 법안을 관철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장 기대되는 정치 행위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법안 발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또 그렇게 토론하다 보면 뭐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에서도 식사 자리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라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말 원색적인 어떤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조갑재 대표 같은 분들의 어떤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은 예. 여의도에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한동훈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앞에서는 저렇게 한동훈 의원이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 발의도 하는데 뒤에서 저렇게 현재 지도부 또는 당대표에 대해서 원색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 개인에게도 좋은 모습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언제 복당할 것인가 이 얘기 때문에 저는 그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 복당을 하려면 한두 명의 의원들과 스킨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도 충분히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다 이런 어떤 그 당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한동훈 의원과 함께 뜻을 하는 분들도 메시지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을 조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앞으로 하는 것이 저희 당한테 유익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과연 보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